최저임금 인상은 초기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어둠의 알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최저임금을 못 받는 어둠의 노동이 전체의 12에서 16%까지 올라갔어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제는 숙련과 비숙련 할 것 없이 중위소득 대비해가지고 별로 차이도 없는데 신입을 뽑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뽑는 거예요. 신입 채용 시장이 사라져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비숙련 알바 시장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직면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복잡해진 법규와 이행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 내가 고객을 잘 섬겨가지고 옷 잘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우리나라에 사업하려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일로 오세요. 법규가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해내는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다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인구 감소의 시대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요. 2024년 기준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70%가 붕괴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라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입니다. 그것이 국가 활력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연령이 70%가 붕괴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제는 생산성이 높아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 어렵다. 이걸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대가 중년이 되면요. 근로자 100명당 부양을 해야 될 인구가 80명이에요. 그리고 그 부양의 부담도 지금은 국민연금 대체율이 별로 안 돼요. 세 번째 도미노는요. 사회보장 시스템의 연쇄 고갈입니다. 건강보험 적자 전환 2026년으로 건강보험 적자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10년 내에 고갈됩니다. 현재 개혁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에 고갈 확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보험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것도 거의 고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인구는 급감하죠. 그 다음에 세금을 쓰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과적으로는 자산 격차가 계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경험을 하셨죠. 실물 경기는 위축되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4억 돌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시총 중 서울 비율이 40%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총 생산량 GRDP라고 부릅니다. 그거랑 서울 아파트 시총 뭐가 더 높아요? 서울 아파트 시총이 더 높아요. 다섯 번째 문제가 뭐예요? 한국의 10대 수출 업종 중 5개가 중국에게 추월당했고 5년 이내에 100% 다 추월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을 먹여 살려왔던 10대 수출 업종 중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은 미국 국내 생산으로 생산 기지가 이전해버리죠. 그리고 비교적 중부가가치는 중국한테 따라잡힐 위기에 처해 있죠. 저부가가치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에까지 따라잡혀버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거냐라는 문제가 2026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던 어떤 시스템, 회사가 보장하던 평생고용 시스템,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댈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회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급 믿지 말고 소득 다변화해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엔잡해라, 부업해라, 맞벌이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기업의 경영자로서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훨씬 강화된 노동 관련 법규들이 있어요. 이게 휴일 보장, 노동조합의 권리,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화, 출산 및 육아 지원.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이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중요한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담벼락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 육아 지원, 퇴직금, 사법 리스크. 요 이야기 좀 잠깐 해드리죠. 일단 이런 고용 및 노동에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 공급이 감소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 출산, 육아, 노동조합, 노동자성 이게 이제 이 네 가지로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근로시간이에요. 지금 주 4.5일제 도입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2025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324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기점으로 연간 17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1900시간입니다. 1년에 1900시간을 연간 1700시간으로 줄이겠대요. 자, 우리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우리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주당 40시간, 한 달에 20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일하는 사람의 근무 시간을 2026년에 한 달치를 줄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026년에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발의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입법 발의하고 유연근로 신청권 도입하고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자 시간 단축 연차 사용 청구권 입법하고 휴가 저축제 입법하겠다. 하나하나가 다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준비 안 된 중소기업으로서는. 그리고 2027년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4.5일제 성과평가 확산 방안 논의하고 연차 휴가 일수 취득 요건 사역 촉진제 논의하고 입법 이후에 모니터링하고 익명 제보센터 운영하고 기획감독 지속 추진. 기획감독이 뭔 말이에요? 근로감독관 지금 수백 명 늘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지킨 기업은 가가지고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 경찰관의 역할을 합니다. 구인권이 있어요. 경영자 데리고 따라오세요. 안 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구인권이 있습니다. 그거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채찍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간 노동 단축 지원법을 2026년 3월 달에 제정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인건비 지원을 이거 하면 실노동 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80만 원도 주고 근로자한테는 20에서 25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생산성 저하 방지대로 컨설팅도 해주겠다. 이런 건 이제 양념이죠. 양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하는 거 이거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얼른 도입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제도에 혁명적 변화가 있습니다. 연차 일수 확대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본 15일인데 25일까지 단계적 확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최대 3년까지 누적해서 2월에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의 변화도 있어요. 육아기 단축 기간도 정상 근로로 간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좀 심각하거나 좀 파괴력이 큰 게 뭐냐,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인 이하 소상공인이 640만 개 정도 돼요. 2026년 노동법 변화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화효과가 뭐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까지 확산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휴일, 휴가, 연차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휴일, 휴가, 연차 이런 제도, 최저임금이나 주휴일 부여하는 것은 5인 미만이 기존에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5배 가산수당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차, 휴가 부여하는 거 5인 미만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명만 채용해도 연차, 휴가 주고 가산수당 1.5배 주고 그거 다 의무화되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 20에서 30% 급상승되는 거예요.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바로 직결, 영업이익 저하랑 그냥 직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겁니다.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상승합니다.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육아휴직급여 줄 때 그냥 그만두면 안 되고 복직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상한이 9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휴직기간, 육아휴직이 이제 1년이었잖아요. 근데 부모 각각 사용했을 때 1.5년 단기 육아휴직을 14일 정도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생기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유급으로 기존에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어요. 이것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서 사업주 부담을 제로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기간을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최대 3년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연령도 만 12세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육아기로 간주해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6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250만 원,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유급, 단축 대상 자녀가 12세까지,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괴롭힘 금지, 표준계약서 다 이것을 노동자성에 준해서 권리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해야 한 달치 줬잖아요. 근데 3개월 이상만 일하면 비례해서 줘야 돼요. 월급 3분의 1은 줘야 돼.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어때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받으니까 그래도 내가 8.6%씩은 누적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이상만 돼도 줘요. 누적할 필요가 없죠. 장기 근로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참 이게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노사관계 지각 변동. 이 강력해진 책임과 처벌이에요. 노란봉투법은 저와 여러분들 편의상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만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입니다. 적용 대상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100% 노동조합을 위한 법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어떻습니까? 주로 공기업, 공기관, 대기업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거기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곳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중소기업 사장님 패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실질적 구체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도 교섭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 단체 교섭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또한 불법 파손, 손배할 때에 개별적 귀책 입증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산실 들어와가지고 전산 데이터 파괴를 입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노동조합을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산실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 개별적으로 입증해라. 전산실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서버가 터졌는지 네트워크가 장비가 문제돼 있는지 누가 서버를 터뜨렸는지 그건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형사체벌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징벌적 배상. 임금체불했으면 징벌적으로 배상해가지고 세배 내게 만들겠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정착하겠다. 2026년은 계도기간 없는 엄격 집행 단계다. 6개월 이상의 중상, 6개월 이상의 중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들어갑니다. 네, 아무튼 대표이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직면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고정비 급등, 관리 역량이 굉장히 높아야만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사업한다는 거는 복잡해진 법규와 이행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 내가 고객을 잘 섬겨가지고 옷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멋있는 옷 만들고 고객 멋쟁이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우리나라에 사업하려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일로 오세요. 법규가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해내는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다 알기가 어려워요. 노동 관련된 변화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저와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됩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여러 미디어에서 이 이야기 나오고요. 관련된 세미나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저희도 긴급 세미나 한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좀 종합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 정도 이야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최저임금 인상은 초기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최저임금의 정도를 볼 때는요,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중위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그 중위소득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되느냐. 콜롬비아가 92%예요. 뉴질랜드가 65%,
59%고요.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중에선 8위입니다. 62%예요. 대한민국에서 시간을 같이 만들었을 때의 중위 노동자의 월급과 최저임금의 월급은 62% 정도입니다. 프랑스가 61%, 영국이 58%, 독일이 54%예요. 일본은 46%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요 28%예요. 그러니까 뭐냐? 1번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때는요 약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62% 수준으로 급증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숫자에 오류가 하나 있는데 저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는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당 5일을 일하면 하루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에서 5등으로 올라가요. 2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둠의 알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어둠의 노동이 전체의 12에서 1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제는 숙련과 비숙련 할 것 없이 중위소득 대비해가지고 별로 차이도 없는데 신입을 뽑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뽑는 거예요. 신입 채용 시장이 사라져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비숙련 알바 시장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생산기지의 탈한국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정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거예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이용해서 이제 고숙련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저숙련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버리는 겁니다.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대기업과 제조업이 이렇다.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소상공인은 그냥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이제 홈플러스 지금 간당간당하죠. 이게 이제 지금 아무튼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좀 업종별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좀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좀 차등 적용을 하자. 아니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사실은 한 9,500원, 10,000원만 줘도 일하고 싶어 한다. 그거 좀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를 요청을 했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측면에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나홀로 사장이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느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있어요.